자, 12월 29일 지크노미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라이브가 아니라 편집본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국토부가 이번 주에 브리핑한 2022년 업무 계획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마다 정부 부처에서 업무 계획이라는 걸 브리핑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 앞으로 나올 정책의 방향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말기에 종합대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남은 기간 동안 적어도 이런 큰 틀에서의 변함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번 브리핑의 특이사항으로는 노영욱 국토부 장관이 7개월 만에 직접 등판하셨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정책 발표는 대부분 윤석열 차관님이 담당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노영욱 장관님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 업무 계획에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공급 부족에 대해서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의 한계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으로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정부는 그동안 공급은 충분하다 약간 이런 스탠스였는데, 이번에 내용을 보시면 공급은 적지 않았지만 충분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부족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한 미스매치가 발생했다라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집값이 오른 건 우리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시장 안정 대책을 펼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초저금리와 이제 자산 인플레 때문에 대응이 한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탓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전망에 대해서는 추세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 라고 저주를 걸고 있어요. 사실 홍남기 부총리도 이런 비슷한 경고를 계속 밝혀왔었죠. 그리고 역대 최대 공급이 예정됐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자, 이제 인구 감소하고 가구 증가세 둔화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 정도 부동산 시장의 화두이기도 했었죠.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면 집값이 하락이 불가피하다. 근데 가구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언급을 했습니다. 가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인데, 근데 문제는 주택 구매 수요가 강한 1, 2인 가구 분화는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사전 청약을 다시 시작할 건데, 사실 이와 관련한 분석은 별도의 콘텐츠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전 청약이 좀 효과가 있으려면은 민간 청약에서의 이 대여급들 단지들하고 당첨자 발표일을 맞춰서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빡 청약을 시작해야 수요가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찔끔찔끔 여러 번에 나오면은 같은 분들이 계속 청약하게 되니까 경쟁률이 계속 올라가는 악순환이 되긴 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민간 정비 사업도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드디어 정권은 5개월 남겨놓고 급선회를 했습니다. 계속 억제해 왔었는데 스탠스가 조금 달라진 거죠. 자, 중간에 보시면 인허가 단계에서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 사업에도 적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합심의는 이사 대책에서 나왔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형태에 적용될 예정인 통합심의를 이제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도 적용하겠다, 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엔 어떻게든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과 결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사업이 지연되는 구간이 이제 이주 철거 단계인데, 특히 이주죠. 이사를 안 나가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을 현실화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상 의무는 없지만 재개발은 상가세입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거냐? 자, 상가세입자가 선정한 감정업체도 참여를 허용하겠다. 원래는 조합원들 그리고 시도지사가 선정한 감정업체 이런 것들이 모여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그 평균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상가세입자가 선정한 감정업체도 참여를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상가세입자들한테 좀 후하게 쳐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할 경우에 그 조합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5%까지 완화하는 걸 추진하겠다라고 단서를 조항을 달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125%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현재 기준 플러스 25%가 되는 개념입니다. 사실 상가세입자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이것 때문에 용산 참사 같은 일이 있기도 했었고, 함부로 언급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죠. 근데 제가 제목에 쓴 것처럼 임기 5개월 남겨두고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과연 얼마나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토부 당국자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과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당했던 실무자가 자신인데, 이번에 부활시킬 때도 자신이 실무자였더라 이런 언급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님이 바뀌면 다 바뀐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발할 때 임대주택을 넣으면 그만큼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기존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의 개념이죠. 임대를 넣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용적률이 늘어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의무 임대 비율이 있죠. 예를 들어서 몇 가구인데 거기서 몇 퍼센트는 의무로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구수 기준이 아니라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연면적의 15% 이런 식으로 가구수 기준하고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연면적 기준으로 15%를 따져야 될지 가구수 기준으로 15%를 따져야 될지 조합 입장에서는 약간 이해타산을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가구수 기준 15%가 그동안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하는 걸 허용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가구수 기준 15%라는 기준이 불과 작년에 개정해서 상향시켜 놓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왜 바꿨냐는 거죠. 그리고 이만큼 공급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엔 205만 가구 공급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구체적인 수치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숫자가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어쨌든 택지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가구수를 확보하는 와중에 일부 택지 같은 경우에는 밀도를 상향하고 용도를 전환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반 가구를 추가로 신규 공급하겠다. 이게 내년 말까지의 목표인데, 밀도를 상향하는 곳들은 광명시흥 신도시 화성 진안 그리고 양주 장흥, 여기서 7,000가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용도 전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단독주택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바꾼다든지 이런 방법이죠. 3기 신도시를 이렇게 해서 3,000가구 용도 전환시키겠다. 그리고 도심 정비 사업, 특히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같은 형태의 경우에는 매몰 비용을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다른 재개발 사업 같은 걸 하다가 실패해갖고 이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선회를 한다면 그동안 다른 사업을 할 때 들어갔던 매몰 비용을 공공사업 시행자가 보전해주겠다, 그 부채를 인수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줄 테니 우리한테 와라, 이런 말이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증산 4구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당근을 주겠다는 건데, 해제된 구역들에서는 좀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공공정비사업에서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해서 추가 발굴하겠다, 합동공모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서울시에 얹혀서 가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가던 길을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재개발만 계속 나왔죠. 재건축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규제 완화를 당장은 기대하기 힘들다, 안전진단이나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 안에선 적어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습니다. 작은 틀에서도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유동성과 집값의 상호 상승을 절연시키겠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집값이 오르는 걸 이제 끊어버리겠다라는 건데, 집값이 오른 이유가 유동성 때문만이었다라고 국토부가 스스로 정답을 내리고 있는 꼴이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속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분양권 다운 계약도 마찬가지고요. 법인이나 외지인 거래, 특히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10월 21일 방송 그리고 11월 11일 방송에서 구체적인 지역들을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국토부 국장님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구체적인 지역들, 그리고 제가 취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방시장이 지금 이렇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난 방송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알림 설정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설정에 들어가셔서 내가 구독 중인 채널의 활동에 대한 알림도 수신하겠다, 요 체크를 하셔야 저희 방송이 나갈 때 푸시 메시지가 옵니다. 지코노미 멤버십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아쉽지만 2021년 방송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 첫 주에 라이브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총총...